자, 오늘 일제시대 이전까지 깊이를 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30페이지 동학농민운동 전개가 나왔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빨리 들어가면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놓쳐버리기 쉬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맨 위에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또 뭐가 있다고요? 청일전쟁. 그 청일전쟁 결과 뭐라고? 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전쟁이 끝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삼국간섭 있었죠? 같이 해봅시다. 삼국간섭 이후에 뭐? 삼국간섭 이후에 뭐? 을미사변. 을미사변 이후에 뭐? 아간파천. 아간파천 결과 열강의권 침탈. 열강의권 침탈 결과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창설. 그죠? 그리고 아간파천에 있던 고종임금이 컴백. 이게 뭐죠? 광개혁과 대한제국. 대한제국. 그 이후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전쟁. 그리고 그 이후 1910년까지는 국권의 강탈 과정. 그래서 뺏겼어요. 스토리 흐름 알겠죠? 이 큰 줄거리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다시 하나의 단일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뜯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놓쳐져 버리면 뭐가 뭔지 막 뒤죽박죽 돼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들어가요. 동학농민운동은 우리가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이죠. 운동이 뭐죠? 운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죠. A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게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라고 이미 사건명 속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이름 속에 그 사건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동학입니다. 도대체 동학이 뭐냐? 알겠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보면 첫째, 동학 사상이 있었다. 동학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요. 동학은 누가 창시했다고요? 최재우가 창시했다. 최재우. 그래서 최재우는 경주 출신.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경주의 몰락양반이었습니다. 몰락양반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죠? 잔반이라고 했어요. 잔반. 그죠? 몰락양반을 잔반이라고 했어요. 경주지방의 잔반. 그래서 최재우가 만든 이 사상을 나중에 전라도 지방에 전봉준이 실천에 옮겼어요. 의미 있지 않나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콜라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내가 그걸 액션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관계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레닌이 만든,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선언했던 공산당 선언 있죠. 이 공산당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누가 실천했어요? 레닌이 실천했어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상도에서 누가요? 경주지방의 몰락양반인 최재우가 동학이라는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상을 바탕으로 농민들을 결집시키고 그 결집된 농민들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총체해서 뭐라고?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중에 이제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창시했고요. 최재우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백성들을 무당의 마음으로 알겠어요? 빠뜨린다.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죠. 혹세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들의 생각을 어리석은 무당의 그 생각으로 빠뜨린다. 이게 혹세무민이에요. 그래서 혹세무민은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고 제2대 교주인 누가요? 최시영 때부터 동학의 사상이 체계화됐어요. 체계화. 어떻게 체계화됐냐? 동학은 뭘 만들었어요? 교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포접제라고 하죠. 포접제. 포접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조직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조직?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요. 다단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직입니다. 또 뭐랄까요? 군대도 다 조직이죠. 경찰도 조직이죠. 그러니까 중대, 대대 이런 게 하나의 조직 단위잖아요. 이것처럼 포나 접도 그런 조직 단위예요. 알겠죠? 종교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기독교도 굉장히 조직화 사업에 잘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학의 교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포접제라고. 또 동학의 경전을 경전 이름이 뭐죠? 동경대전.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동경대전이 동학의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찬송가도 있어요. 찬송가. 동경대전 말고 동학의 노래 가사집이 있죠. 포교용 가사집이. 그래서 동경대전 이외에 가사집도 있고요. 최시영 때 이렇게 동학이 체계화됐다. 체계화. 자, 문제는 뭐냐? 동학의 교단 조직이 확산되고 체계화되니까 동학이 3남 지방으로 확산됐어요. 이 3남 지방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조선시대는. 그래서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으로 동학의 교세가 확대되게 되더라. 최재우 이후로 혹세 무민의 죄를 받은 죄를 받고 사형을 받은 최재우 이후로 최시영 때 교세가 확장되더라. 찬송가 이름이 용담 유사입니다. 유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용담. 동경대전은 경전이고 포교용 노래 가사집이 용담 유사. 그러니까 이런 책 이름이 나오면 뭐랑 관련된다? 동학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동학과 관련. 그래서 이렇게 삼남 지방으로 동학의 교세가 확장됩니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일대 교주인 최재우의 죽음을 사면해 달라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교조가 종교의 할아버지입니다. 종교의 대빵 교조 신원, 원통함을 면제해달라, 풀어달라라는 얘기. 교조 신원운동. 알겠죠?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이 전개되는데, 제일 먼저 교조 신원운동이 전개된 게 삼내입니다. 삼내. 전라북도 지금도 전주 옆에 조그만 역이 하나 있어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삼내역이 있죠? 그 삼내에서 집회가 일어났어요. 삼내 집회. 그리고 서울에서 대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상소를 올리는 것을 복합상소라고 해요. 알겠죠? 복자가 엎드릴 복자입니다. 대궐 합자는. 그래서 대궐 앞에서 복합상소가 그런 의미예요. 광화문 앞에 엎드려서 전하 하면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억울한 초대 교주인 최재우의 죽음을 사면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서울 복합상소. 그래도 정부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교조 신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전부 다 모이자 해가지고 어디서 모였냐면 1893년 동학농민도 일어나기 1년 전에 어디서 모였냐면 충청북도 보은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보은 집회 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냐? 5만 명이 모였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5만 명 군중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은 전체 인구가 5만 명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삼남지방의 농민들이 거의 다 모인 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확인했겠어요? 엄청난 교세를 확인했겠죠. 그 뭐가 생겼겠어요? 간땡이가 부읍니다. 와,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서울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서 보은 집회 때부터 정치, 사회 개혁을 주장했어요. 알겠어요? 정치, 사회의 운동 방향이 종교적인 집회에서 정치, 사회 집회로 바뀐 게 언제부터라고요? 보은 집회예요. 이때부터 외놈들을 내몰자, 척, 외, 양, 창, 의 또는 제, 폭, 구, 민. 이거 보세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폭력적인 정부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하자. 쉽죠? 알겠어요? 폭력적인 정부를 구제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뭐라고요? 제폭, 구민. 그리고 외놈과 양놈들을 배척하고 의를 널리 떨치자. 이게 뭐예요? 척, 외, 양, 창, 의. 이렇게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치, 사회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언제부터? 보은 집회. 지금 어떠고 있어요? 가마솥이 막 불불 끓고 있어요.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놈이 바로 누구예요?
고부분수 조병답이죠. 알겠죠?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농민들의 상태는 동학과 농민들이 결합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럼 농민들이 왜 끓을까요? 이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이 되겠죠. 배경. 그 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자, 동학 농민운동 배경 봐보세요. 지배층의 수탈.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다 아는 것들이에요. 옛날 민씨 세도 정권의 부정부패. 민씨 일파들이 계속 지금 집권해 왔잖아요. 몇 년부터? 1873년부터 95년까지 민씨가 집권하면서 백성들을 마구 뜯어먹었죠. 민씨 일파들이 개화를 한다고, 근대화를 한다고, 알겠어요? 개화하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농민한테 세금 마구 뜯어갔지 않았나요?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했었고, 이모곤란 갑신면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 우리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구한테 배상금 물었어요? 일본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고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비용을 지출한다고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한테만 세금이 다 덤탱이 씌워지더라. 그래서 삼정은 문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농민이 얼마나 뜯긴지 알겠죠? 자, 또 하나 보세요. 고개 드세요. 갑신정변 이후에 기억나세요? 위에서는 누가? 러시아가, 남쪽에서는 누가? 영국이,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청나라는 군사 정치적인 지배권을 장악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는 영국하고 경합을 붙으면서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누가?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했죠. 일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정치 군사 침략에서 무슨 침략으로? 경제 침략으로 전환. 그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에 청한테 정치적 군사적 헤게모니를 뺏기고 경제적 침략으로 전환하는 순간 일본 놈들한테 가장 많이 뜯어먹힌 사람이 누구라고? 농민이었다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농민은 이중적인 수탈을 당한 겁니다. 한편으로 누구한테 뜯기고 있죠 지금? 지배층한테, 민실파한테 뜯기고 있죠. 정부한테 뜯기고 있죠. 또 한편 누구한테? 일본 놈한테 뜯기고 있죠. 이거 보세요. 농민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중적인 수탈을 당하는데, 하나는 누구라고요? 정부. 정부를 우리가 총칭해서 민씨만 이렇게 하지 않고 관료들, 판관오리들, 그죠? 그 중에 민씨일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봉건 세력이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일본 놈들이죠. 일본 상인입니다. 상인. 사실은 뭐냐? 일본 제국주의적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수탈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강탈해 가는 거예요. 원료를 강탈해 가고 완제품을 비싼 값으로 수출해서 이득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본 상인의 착취, 그리고 봉건 세력의 수탈, 그죠? 이런 수탈의 작용이에요. 공을 벽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죠? 튀어나오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우리 농민을 이렇게 때리니까 농민도 누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요? 일본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지배층의 수탈과 일본 놈들의 수탈인데, 내 말 의미를 좀 잘 보세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인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동학 농민운동의 뭐가 규정되냐면 성격이 규정돼요. 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냐를 보면은 그 운동의 성격이 항상 나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됐죠? 왜 일어났냐? 지배층이 수탈했기 때문에. 또 뭐라고? 일본 상인이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 성격은 뭐냐? 반 봉건이고 반 외세입니다. 오케이? 외워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고르기만 하면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일치되는 것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외우면 되게 헷갈리고 막 잊어먹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 농민은 수탈당했다. 근데 농민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옛날 농민하고 다른 게 뭐냐? 착취를 많이 당하니까 튕겨져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 성주 군민들이 전부 다 일본 찍고 박근혜 찍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걔들이 갑자기 대보고 난리 났어요. 건드리니까 그래요. 참외 심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마을한테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래서 전자포로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제일 먼저 핵을 때리면 어디다 때리겠어요? 쟤네들이 공격을 거기서 때리겠죠? 그럼 거기 뭘 살이야? 생존권 문제잖아요. 이렇게 건드리니까 대응하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어때요? 꿈틀하잖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
알겠죠? 그 순간부터 깨기 시작해요. 우리가 괜히 1번 찍었네요 지금. 멍청이게 이질을 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의식이 깨는 겁니다. 싸우면서 의식이 깨는 거예요. 노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플러스 조직력, 동학의 교단전. 뭐야 그러면 뭐예요? 옛날 세도정치, 삼정분란, 밀란 발생 기억나죠? 임술밀란, 홍경mil란 기억나죠? 그 밀란 때 농민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깨졌어요. 광군이 온다니 그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와 하고 근육심리로 막 밀고 나가다가 광군이 포졸들이 창 들고 무기 들고 나타나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대장이니까 앞으로 공격!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된다. 갑니다. 자, 지배층 수탈 이해했죠? 일본 경제적 침투 알겠죠? 배경 갑시행된 이후에 일본 놈들이 경제 침략으로 전환하면서 마구 뜯어먹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뭐죠? 방곡령. 기억나십니까? 1889년부터 1890년. 방곡령이 일어난 게 1889년입니다. 자, 함경감사 누굴까요? 사람? 함경감사 누가 방곡령을 내렸어요? 조병식이에요. 조병식도 있고 조병갑도 있고 조만식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게 이름이 막 많이 나오니까 잘 구분해 줘야 돼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병갑이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고부군수 조병갑이죠. 여기서 지금 그 이전에 1889년에 방곡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함경감사 조병식이에요. 헷갈리죠? 함경감사 누구라고? 조병식. 알겠죠? 그래서 이분은 야 앞으로 절대 일본한테 쌀 팔지 마. 이 원료 광탈 가운데 제일 핵심이 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 곡물, 콩 또는 뭐 소, 가죽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져갔어요. 절대 쌀 수출하지 마라고 방곡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방곡령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1870년 강화도 지역을 체결할 당시에 통상장정에다가 규정해 놓았죠. 한국에서 얼마든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쌀 수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일본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통보하지 않고 함경감사 조병식이가 갑자기 쌀 수출 중단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수출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방곡령이에요. 수출 금지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땠어요? 오히려 일본한테 배상금을 물어주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어요. 써놓으세요. 실패. 방곡령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 이유가 뭐냐? 통상장정 규정 때문에 실패했다. 알겠죠? 오히려 배상금 물어주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저항이 있었다. 일본 놈들은 착취에 저항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농촌 경제가 파탄된다.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니까 지배층의 수탈과 일본 놈들 경제적 침탈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학의 성장 쭉 봤습니다. 동학의 교세 확대, 동학의 교리와 이념. 동학의 교리 알죠? 인내천, 사람이 곧 인내천이 뭐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뜻이죠. 인간 존중의 사상,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사회개혁 사상, 후천개벽이라는 사회개혁 사상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동학을 때 우리가 보면은 동학은 하나의 동학적인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학은 유교, 되게 충효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유교적인 면이 강해요. 그 다음에 불교적인 성격, 도교적인 성격 이게 강해요. 거기다 플러스 기독교 사상도 일부 담겨 있어요. 동학에. 동학의 어떤 사상이 기독교와 같을까요? 유교에 없는 무슨 사상이에요?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그죠? 그리고 사람이 하늘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람과 하늘을 사람을 존중하는 인내천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혹시 다른 표현으로 나오더라도 동학은 종합적인 사상이다. 또는 기독교의 평등 사상까지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맞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조 실현운동의 단계, 맨 처음에 3례 집회, 그 다음에 서울에서 복합상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종교운동이 전개되다가 나중에 보훈 집회 때부터 뭐라고요? 농민 중심의 정치, 사회운동으로 바뀌더라. 탄관을 수청하라. 다른 말로 뭐라고? 제폭구민이죠. 그 다음에 서양과 일본 세력 축출 주장, 이게 뭐라고요? 처외양창의.
이렇게 당시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풀어서 지금 이렇게 써놨고요. 넘어갑니다. 동학 농민운동 전개 과정.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제가? 전개 과정이 나온다고 했죠. 이 전개 과정은 스토리니까 동학 농민운동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어머니들의 수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신PD부터 한번 해볼까? 동학농민운동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학농민운동이 뭐죠 도대체? 잘하세요. 찍히고 있으니까. 떠들걸래요? 당근 씨나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하잖아요. 동학농민운동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 있죠? 사람 누구 알고 계세요? 사람? 동학농민운동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건을 다룰 때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너무 막연하니까 어떻게 대답해 이렇게 하지 말고 신문 기사 쓰듯이 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애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 물어보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대답해라. 그럼 동학농민운동 그럼 언제? 가보년에. 가보년이 몇 년이죠? 1894년. 뭐가 나왔어요? 시간이 나왔어요. 누가? 잘했어요. 농민들이죠. 그냥 농민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학과 결합된 동학농민군들이. 이 동학농민군의 대표 선수가 누구였어요? 전봉준이었어요. 행동 주체죠. 그죠? 여기다가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고부군수. 어디가 나왔어요 지금 장소가? 고부죠. 고부군수. 고부가 지금이 어디죠? 정읍이에요. 정읍. 지금의 정읍. 고부군수 누구라고요? 조병갑이에요. 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동학농민운동을 촉발시킨 게 이 조병갑 이놈이 뭘 쌓으라고 그랬어요? 제방을 쌓으라고 그랬죠. 그 제방 이름이 뭐예요? 만석보죠. 만석보.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장소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물세를 받아 처먹을. 원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물을 써도 되는데 새로 저수지를 쌓게 하고 그 저수지 물을 쓰는 놈들은 물세를 내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탕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해서 이제 전봉준 아버지가 먼저 저항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봉준이 결국은 동학 조직을 이용해서, 전봉준은 동학의 남접의 적주였어요. 적주니까 대빵이죠. 동학의 적주니까 대빵이죠. 사발통문을 보냈죠. 야, 우리 일어나자 해가지고 동학이 터지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동학은 이렇게 나와요. 1차 분기. 그러니까 단계를 봤을 때 1기, 2기, 3기 그렇게 돼 있죠? 4기 이렇게 몇 단계로 전개된다? 4단계로 전개됩니다. 다시 보세요. 동학은 몇 단계로 전개된다? 4단계로 전개된다. 이게 전개 과정입니다. 알겠죠? 시기는 언제라고요? 1894년 1년 동안에 다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1기, 2기, 3기, 4기 4단계로 전개돼요. 1기는 뭐냐? 1기는 고부에서, 장소입니다. 장소. 뭐가 일어났어요? 옛날 19세기 삼정문란 결과 농민들이 뭘 일으켰다고 그랬죠? 밀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때랑 똑같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밀란처럼. 고부에서 고부 밀란이었던 뭐 때문에? 조병갑의 타막 때문에. 조병갑의 착취 때문에. 이놈이 만수포를 강제로 쌓여고 물세를 받아먹고 이런 타막질 때문에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자, 고부 밀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조병갑을 혼내줬죠. 정부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이용태라는 안핵사가 내려왔어요. 누구라고요? 이용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그죠? 진상조사위원회쯤 됩니다. 일본으로 말하면. 그 대빵이 누구라고? 이용태가 내려와서 고부 밀란을 일으킨 전봉준 일파를 오히려 벌주고 조병갑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기름을 부은 거죠. 성난 민심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제2기가 뭐냐? 1기는
단순한 밀란으로 끝날 수 있었다. 단순한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리가 와가지고 시골 사람들을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알겠죠? 억울한 자신들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감으로인 조병갑이를 풀어줘버리고 그 밀란 일으킨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다시 뭐 해가지고 사발통을 돌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봉기를 일으킨 게 2기예요. 2기. 그게 뭐냐? 1차 봉기라고 해요. 좀 헷갈리죠? 2기가 뭐라고요? 1차 봉기. 1차 봉기. 그래서 1차 봉기는 주로 그 내용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무슨 성격? 봉건적 성격이 강하다.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탐관오리랄지 또는 정부 관리랄지 민시정권이랄지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차 봉기를 일으켰고 1차 봉기 때 주로 싸운 전쟁터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게 황토현 전투전. 요거는 어머니들이 더 배웠던 겁니다. 그때도 가르쳤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후로 또 나온 게 황룡강 전투.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황토현 전투, 황룡강 전투에서 누가 이겼겠어요? 동학군이 이겼습니다. 농민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어디를 점령하느냐? 어디를 점령했어요? 전주성을 점령. 이 스토리가 다시 정리할까요? 동학이 처음 발생한 것은 고부에서 누구 때문이다? 조병갑 때문이다. 조병갑의 탐악에 불만을 품고 동학 밀란이 일어났었는데 이때는 단순한 밀란이었다. 근데 이 밀란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오히려 불을 더 지핀 거다.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결국은 1차 봉기가 터졌다. 1차 봉기는 주로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래서 황토현 전투, 황룡강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뭔 일이냐 이거. 뭐야? 호남에서 가장 큰 전주성이 동학 폭도들 손에 넘어갔다고 해서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맺어져요? 전주 화해의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 그만 화해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주 화약이 체결됐어요. 전주 화약.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동학 농민구도 요구 조건을 받아줬습니다. 수락했어요. 그 동학 농민구도 요구 조건 개혁안이 뭐냐면 폐정개혁 12개조예요.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잠깐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효 이 사람들이 고종임금한테 내놨던 개혁안이 뭐죠? 신정책의 14개조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재정을 호조로 단일화하자, 경찰제를 시행하자, 청에 잡혀간 대형군을 돌아오게 만들자. 이게 전부 다 신정강령의 14개조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그랬죠? 기죠? 기억나세요? 경찰제 시행하자. 특히 잘 알아서 이게 갑신정변 때 개혁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개혁안 이후에 다시 동학 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주장한 개혁안이 뭐라고요? 폐정개혁 12개. 이 폐정개혁 12개조를 정부가 이거 보세요. 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들어줄게.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이게 뭐예요? 전주화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폐정개혁을 들어준다는 약속을 믿고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개혁을 실천에 옮길게. 정부가 꼭 실천해 주세요라고 가지 않았어요. 항상 정부는 뒤통수 칩니다. 약속해놓고 약속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야, 약속 지키려고 하는데 잠깐 먼저 그동안 폭행을 저지른 놈이 누구지? 국무총리 차를 들이받은 놈이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잡아드리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한테 뒤통수 받으니까 정부를 안 믿었어요. 이때 동학농민군들이 이미 그걸 깨우친 겁니다. 너네들이 해준 이 약속을 우리 손으로 직접 할게 라고 폐정개혁을 직접 실천하던 때가 바로 언제예요? 제3개 폐정개혁을 실천하던 실천기가 제3기입니다. 어디에서 실천했느냐? 이들이 정부하고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자치기관을 뒀는데 이 자치기관을 집강소라고 했어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주로 전라도 지방에 53곳을 설치하고
농민 스스로가 개혁을 설치하기 위한 기구가, 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뭐라고요? 집강소. 쫑글쫑글 해보자. 뭐라고요? 집강소. 동학농민운동 당시 폐정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집강소.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됩니다. 동학농민군의 자치적 민정기관. 알겠어요? 이런 말로 표현돼도 아 이건 집강소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폐정개혁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31쪽 왼쪽 아래 보세요.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왠지 알겠죠? 왠지 알겠죠? 화해했으니까 원한을 쓰셔야지. 서로 화해했으니까 원한을 싣고 정부가 하는 정치의 서정에 협력한다.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정부랑 타협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세요. 탕간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해 엄징한다. 누구 같은 사람이요? 조별각 같은 놈들이죠. 또 누굴까요?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잠깐 고개 드세요. 방금 세 개 조항에서 농민군들이 벌주자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 누구라고? 탕간오리. 두 번째 누구라고? 부호죠. 세 번째 누구예요? 양반과 유림이죠. 근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양반일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불량한 나쁜 놈들입니다. 모든 양반들이 다 아니에요. 부호를 다 죽이자고 하지 않았어요. 부호 가운데 어떤 부호? 횡포한 부호. 나쁜 부호입니다. 부자들 가운데 좋은 부자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라. 이런 그런 우리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모든 부자들을 다 벌주라는 게 아니에요. 횡포한 부호나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벌주자. 그리고 누구라고? 탕간오리, 불량한 유림과 양반, 그리고 횡포한 지주입니다. 부호. 얘들 다 묶어서 뭐라고요, 우리는? 봉건 세력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 대한? 봉건 세력에 대한 반발이 담겨있다. 그죠? 그래서 부패한 봉건 지배 세력을 타도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아홉 번째 주장을 보세요. 노인문서를 소각할 것, 칠종 천일에 대한 차별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앨 것. 백정들이 쓰는 양반들이 쓰는 갓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줄 달고 이렇게. 그죠?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말 꼬리털, 말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조선 후기에 양반 신분 얻은 놈들은 전부 다 이거 써야 양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부터, 우리나라는 말이 없으니까 청나라에서 말 꼬리를 수입하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청나라에 갖다 바쳤답니다. 이거 수입하느라고. 그런 정도로 수요가 많았어요. 양반들이 이렇게 말총으로 만든 이런 양반 갓을 쓰고요. 싼 것들은 뭘 쓰냐? 머리에다가 딸랑 이렇게 붙여다니겠죠, 이렇게. 알았어요? 왕골이나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뒤에 붙여다니는 게 있잖아, 조그만 거. 이걸 뭐라고? 평양갓이라고.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신분차별 없애자 이런 얘기죠.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은 개가를 허용한다. 그죠? 관리청, 이거 언제 나왔었어요? 가보개혁 때 나왔었는데, 그 가보개혁 때 이 주장이 반영돼서 가보개혁 때 이게 실천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관리체형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전부 다 뭐예요? 봉건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봉건적인 신분 제도를 없애자 이런 내용이죠. 그 뭐뭐가 지금 들어있는지 보세요. 5, 6, 7, 9. 그 다음에 무형 잡세는 일체 폐지하자. 공사체를 물러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하자. 토지는 평균하여 어떻게 한다고? 분작하자. 고르게 나눠달라. 중요한 표시하세요. 모든 개혁안 가운데 토지를 농민에게 고르게 나눠달라고 한 주장은 동학농민운동 때밖에 없다. 폐정개혁 안에만 나오는 개혁이다. 뭐라고요? 토지의 평균적 분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혁안을 딱 줬는데 이게 언제적 개혁안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특이한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토지를 농민에게 고르게 분배하자 이게 나오면 언제까로? 동학농민운동 때. 경찰제를 시행하자 그러면 언제까로고요? 갑신정변 때.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좀 꼭 기억해서 분리수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세요. 외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반외세적인 것은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1차 분기는 주로 뭐예요? 이거 보세요. 1차 분기는 주로 뭐예요?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폐정개혁에 담아진 개혁안 요구 조건이 주로 뭐예요? 봉건 세력, 지배층에 대한 또는 신분차별에 대한 것들을 없애자라는 것들이 많고, 반외세적인 것들은 하나밖에 없다. 외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하자. 됐죠? 그래서 이런 개혁안을 농민들이 집강소 53곳을 두고 스스로가 개혁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부호,
나쁜 놈들 부호집 습격해서 다 털어내가지고 농민한테 나눠주고, 알겠어요? 자기네들이 한가로리 벌 주고 인민재판 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전라도지방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이제 제가 민비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렇죠? 민비가 항상 지금까지 어땠어요? 민비가 이모군란 때도 죽을 뻔했는데 누가 구해줬다고? 청나라. 갑신정배 때도 민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줬다고요? 청나라. 그래서 계속 청이 도와줬죠. 지금 또 한 번 민비는 이제 누구한테? 동학 농민군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휘청으로서.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 청. 그래서 민비가, 민씨 정부가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청의 도움을,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아산만으로 들어옵니다. 충청도 아산만으로. 왜 청나라가 아산만으로 들어올까요? 청나라 함대를 끌고 누구를 치려고? 동학 농민군을 치려고 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 아산만에서 내려가지고 아래로 공격해야 되겠죠. 그래야 서울을 방어하면서 밑에 농민들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민비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민비를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청 군대가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무슨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그래서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 군대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얘네들도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려면 아랫역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어디로 갔어요?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일본이 요구한 3개 항구가 있었죠. 부산항, 인천항, 원산항. 기억나세요? 부산항은 무슨 목적 때문이라고? 경제적 목적. 원산항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군사적 목적. 인천항은 일본 놈들이 왜 요구했다고요? 정치적 목적. 그래서 잽싸게 서울을 장악하려면 인천이 필요해. 이런 일본 놈들의 의도가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은 말이에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천으로 와가지고 어디를 점령했어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치를 몰아내고 민비를 축출하고 누구를 앞세웠어요? 민비의 앙숙이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을 다시 앞장세웠어요. 오케이?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해전개혁이 한참 시골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전개됐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민씨 정부가 청의 원조 요청을 받아들이자 일본군까지 들어와서 이제 뭐가 일어날 차례예요? 국내에서 무슨 전쟁이? 여기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순서를 아시겠어요? 순서를 알겠어요? 됐어요? 다시 동학농민이 터졌다. 고분밀란에서 1차 분기가 터졌다. 1차 분기는 무마됐다. 어떻게? 정부랑 서로 약속했다. 화해 약속. 이게 뭐라고? 전조하야. 농민들한테 어떻게? 너네들한테 자율적인 개혁 특권을 줄 테니까 개혁 한번 해봐 하고 있었죠. 근데 그 틈에 뒤통수를 치려고 민비가 누구를 끌어들여?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어요. 근데 청나라 군대만 오지 않고 일본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네들끼리 싸운 거야.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다른 나라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전쟁터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청일전쟁 결과 다 알죠, 이기는. 누가 이겼다고? 일본이 이기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아웃됩니다. 이제 청나라. 일본한테까지 졌으니까. 그죠?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이제부터 무슨 개혁을 추진할까요? 갑오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요. 그래서 동학농민동과 함께 이거 보세요. 동학농민동과 함께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스토리 알겠어요? 스토리 아시겠어요? 요 부분 되게 복잡하게 막 전개되죠. 세 사건이 막 꼬여서 넘어갑니다. 그 한 중간에 지금 와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폐전 전조하약 이후로 민씨정부가 청군대를 불러들이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붙게 됐다.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이 무슨 개혁을 추진해? 갑오개혁을 추진해. 민비를 몰아냈습니다. 민비를 몰아내면서 야, 너네 빨리 근대화를 시켜줄게. 우리 말 들어.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하니까 민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싫어. 우리도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이미 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놨어. 라고 민비가 개혁 추진 기구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교정청이었어요. 이 교정청은 뭐냐? 우리가 동학 농민군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한 기구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교정청을 무시해버리고 쟤네들 멋대로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이게 궁극기부처다. 됐어요? 연결되죠?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알겠죠? 자, 요걸 보고 있던 전봉준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새끼들 봐라. 옆집 애들이 우리 집 와서 막 싸우는 거야. 기구 막 다 부수고 집기 부수고 던지고 막 난리 났어요. 이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새끼들 나가면서 몰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랑 화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끌새를 보니까 말도 아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농민들아, 우리 다시 일어나자. 이번에는 누구를 상대로? 일본 놈. 이미 청나라는 아웃되고 이제 일본 놈들 판이 됐으니까 일본 놈들을 내몰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1차 봉기 이후에 다시 두 번째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몇 기? 4기에 몇 차 봉기?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됐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2차 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2차 봉기는 성격이 뭐냐? 반외세입니다. 반외세적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2차 봉기는 1차 봉기 때는 주로 남접만, 정봉준 군대만 참여했었는데 2차 봉기 때는 북접, 최시영이 이끄는 북접과 남접 누구예요?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이 합세했어요. 그래서 남북접이 같이 뭉쳤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남북접이 합세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몇 차 봉기예요? 2차 봉기. 알겠죠? 2차 봉기. 남북접이 합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2차 봉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논산에서 대집결을 했어요. 논산에서. 그래가지고 일본군을 치러 가자라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공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주에서 딱 걸렸어요. 그 공주의 원한서린 고개가 바로 무슨 고개? 우금치. 치자가 고개 치자입니다. 치자가 고개 치자예요. 대치동이라는 큰 고개 마을이에요. 아시겠어요? 대치동이 뭐라고요? 큰 고개 마을이에요. 자갈치 시장 그러면 어때요? 자갈치 시장 그러면 뭐겠어요? 응? 자갈 많은 고개예요. 여러분 갈치 생각했죠? 갈치? 그게 아니라 자갈이 많은 고개야. 치자가 고개 치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치자부터 이거 고개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네? 갈치 먹고 싶어요? 무슨 전투? 오금 전투. 이거 보세요. 동학군이 승리한 전투 뭐라고? 황토현 전투, 황룡강 전투. 알겠죠? 동학군이 패배한 전투 뭐라고? 오금 전투. 몇 차? 2차 구분해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고 1차, 2차를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됐어요? 요 스토리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다 봤고요. 거기 그 지도를 보면은 과정이 쭉 나왔어요. 5월 5일날 먼저 청나라 군대가 어디에 상륙했다고요? 아산만에. 그 다음에 일본 놈들 어디로 왔다고? 인천으로 왔어요. 인천. 그 사이에 5월 8일날 전주 하약이 체결됩니다. 알겠죠? 전주 하약이 체결돼서. 자, 32쪽 갑니다. 동학 농민운동 의의와 영향. 첫째, 우리는 산발적인 밀란을 하다가 조직적인 농민 전쟁을 치르게 됐다. 그죠? 이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 동학 조직과 농민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렇습니다. 최대의 농민 전쟁이었다. 성격은 뭐냐? 반봉건이었고 반외세였다. 됐어요? 됐어요? 무엇이 반봉건적인 것인지 무엇이 반외세적인 것인지 옆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됐나요? 네. 이해했죠? 네. 외워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스토리 구조 속에서 다 알아요. 이거 골라낼 줄 알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세 변화로 청나라 세력이 조선에서 완전히 영원히 떠났습니다. 청나라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알겠죠?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 회전 계획을 보니까 야 지금 뭐냐?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야. 정부 지배층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몰아내야 돼. 일본 놈 몰아내야 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떨 건데? 답이 있었어요. 설계도가 없었어요. 낡은 집을 두드려 부셔. 나쁜 놈들 몰아내. 그 다음에 우리 민중들 어떻게 살지? 그러면 민중 중심으로 나라를 이렇게 세울까? 의회를 만들고 의회에서 뭐 대통령을 뽑고 이런 것들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제를
봉건제도를 타파하자,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 다음에 대안이 없었던 그런 혁명이었다라는 얘기죠. 대안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계. 그래서 그 다음에 농민층 이외에 보다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농민만 참여했어. 그래서 무슨 운동이라고? 농민운동인 거죠. 지식인들이나 지배층이나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농민만 참여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 됐죠? 오른쪽에 보시면 전봉준의 그 신문 내용, 공초 내용이 있고요. 전봉준 경문, 그 다음에 그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 한번 읽어볼까요? 동학군의 강령. 사람과 나의 물건을 해치지 말라. 반란세력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요? 투표를 당하고. 그러니까 무슨 사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학 안에? 유교 사상이 있다는 얘기죠. 또 세상을 구하고 평안하게 하라.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하다. 군대를 몰아 서울로 올라가서 권세가 귀족을 없앤다. 이게 둘 다 전봉준이 내셨던 동학의 4대 강령이에요. 밑에 흐름 쭉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대한제국과 국리협회 활동. 어디 하는지 알겠죠? 좀 쉬었다 할까? 좀 쉬겠습니다.